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병입니다.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숨이 차고 호흡하기도 어렵고 기침, 가래도 증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에서도 생길 수 있어서 증상만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성 폐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진단과 치료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제균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윤도현의 사랑2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중년 이후에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비롯해서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이름이 그리 익숙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죠? 어떤 질환인 걸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심윤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유병률은 높은 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에서는 약 13% 정도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폐질환이라는 건 알겠는데 만성적인 데다가 폐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네. 쉽게 말하면 폐 안에 기도, 이제 숨 쉬는 길이죠. 기도나 폐포, 이제 그리고 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숨을 쉬는 역시 그 폐포가 망가져서 숨길이 좁아지고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숨이 차거나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생기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우면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폐 구조도 망가지면서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병인 거죠. 네. 흡연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담배, 이제 흡연이 가장 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기 남성들에게 위험이 높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많이 피울수록 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병은 점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드셨던 분들이 담배를 피웠던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년 이상 그리고 노년의 남성에게서 많이 진단이 됩니다. 네. 근데 흡연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흡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흡연의 여러 가스들이 다들 염증, 이제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 기관지가 점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망가졌다가 다시 아물었다 망가졌다 다시 아물었다 하면 왜 화상 입으면 흉터도 막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막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관지도 그런 만성적인 염증과 염증과 회복이 반복되다 보면 기관지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폐포는 망가지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증상은 어떻습니까? 증상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침, 가래, 숨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숨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숨차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네. 기침, 가래, 이제 숨찬 증상이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하셨는데요. 폐 염증 반응이 이제 기침과 가래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 보면 진행 속도가 빠르진 않은가 보죠? 이 만성이라는 거가 붙었다는 거면은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보다는 이게 사실은 이제 급성은 나빠졌다가 좋아질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병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한번 진단이 되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초기에는 사실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이는 점점 드시는데 흡연을 만약에 계속 지속한다면 네. 중간중간에 급성 악화가 와서 빠르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숨길이 이제 숨을 쉬는 길이 이제 망가진다고 하셨는데 숨찬 증상들은 많이 호소하시는 거네요. 네, 숨찬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약을 쓰면 조금 호전이 되고요. 이게 많이 진행하신 분들은 네. 가정용 산소를 쓰거나 아니면 가정용 인공호흡기가 저희가 다 급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뿐 아니라 뭐 폐암의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폐암 자체를 이 병이 일으키는지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건 없고요. 네. 다만 이 병의 가장 큰 요인이 흡연이잖아요. 네. 담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폐암도 가장 큰 요인이 담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위험인자 담배라는 거를 위험인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폐암 진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담배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네. 두 병 다 흡연을 많이 해야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병 COPD 환자에서 폐암 진단도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폐 기능이 떨어지고 호흡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게 이제 점점점 진행하면 사실은 호흡곤란이 엄청 심할 뿐만 아니라 네. 기침가래가 심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도 이제 증상이 거의 말기라는 거죠. 네. 폐암만 말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경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지염이라든지 감기에 걸리면 네. 갑자기 급성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고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네.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회복이 못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네.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진단은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주로는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 기침가래 숨찬 것들이 좀 오래 간다, 네. 한두 달 이상 간다, 이런 분들이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고 진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럼 기침, 가래, 또 숨찬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보다 훨씬 심한 경우인 거죠? 그거를 사실 이게 기침가래 숨참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증상이 생긴 걸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시고 막 1, 2년 동안 방치하다가 오시는데 네. 검사를 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내셨지 하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병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 와서 진단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는 건가요? 받아보시는 게,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조금 간다 그러면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는 약물인가요? 기관지 확장제도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치료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연입니다. 금연만큼 네. 중요한 거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약물인데 약물 중에서는 지속형 기관지 확장제라고 이제 이 약효가 좀 오래가는 기관지 확장제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치료의 근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네. 그 흡연을 하시던 분이 금연을 하시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건가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요. 네. 사실 한두 달 정도 지나야 이게 이제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거든요. 왜냐면 네. 흡연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미 기관지에 가래를 만들어내는 세포 자체도 늘어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줄려면 한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네. 사실 증상 자체가 좋아지시려면 사실 한두 달 금연을 하시면 이제 그때서부터 좀 느끼시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나 이 병을 진단을 하고 약을 아무리 써도 금연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병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1, 2년 후에는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금연 가장 중요하고요. 뭐 지속형 기관지 확장제도 쓰인다고 하셨고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도 생물학적 제제에 관심이 높던데요. 이것도 쓰이고 있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거고요. 네. 모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중에 네. 이 약을 이제 저희가 기관지 확산제도 최대한 쓰고 금연도 했는데 네. 자꾸 악화가 되고 이런 환자들 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네. 뭐 피에서 호상구라는 것이 증가돼 있고 뭐 이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선택적으로 해당 사항에 맞는 분들한테 써봤더니 네. 급성 악화도 예방하고 폐기능도 좋아지더라라는 연구들이 있어서 지금 막 이제 그렇게 일부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일부 환자들에게 쓰인다고 하셨는데 그럼 생물학적 제재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급성 악화를 좀 막는 건가요? 네, 급성 악화를 막고 폐기능을 약간 개선시키고 폐기능이 개선돼야 숨이 좀 들 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약간 삶의 질도 조금 좋아졌다라는 네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제 만성 질환이라는 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치료를 하면 증상이 가라앉을 텐데 근데 약이나 정기 검진에 소홀할 수도 있겠어요. 어떤가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네. 사실 이제 약을 썼으니까 지금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약을 이게 이제 감기약처럼 좀 드시면은 다 낫는 병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약을 꾸준히 안 쓰시고 중간에 끊었다가 네. 다시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꾸준히 써서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느껴지더라도 이제 약물을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행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치료에 소홀하면 급성으로 상태가 이제 악화되기도 하는 거죠. 네, 치료에 소홀히 하면 당연히 급성으로 잘 악화되고요. 네. 치료를 또 때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도 네. 이미 병 상태가 좀 많이 진행하거나 자꾸 반복적인 기관지염 등을 걸리거나 하면 네. 금방 또 다른 급성 악화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그런 위험을 생각하면요. 질환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이제 금연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치료 중에도 흡연을 이어간다거나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기관지 확장제 흡입하는 약인데요. 네. 그거를 꾸준히 쓰시는 거는 잘 따라오시는데 금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이 환자들 중에. 네. 이게 사실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의지만 가지고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금연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금연 클리닉에서 안내도 하고 네.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또 추가로 금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금연 클리닉을 저희가 안내한다고 해도 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결심까지 하시는 부분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서도 꼭 흡연을 하지 말고 이제 금연 클리닉을 가시든지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군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는 분들 일단 흡연하시는 분들 많고요. 주로 또 노년층이 많아서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이미 진단받으시는 분들 중에 네. 이미 기존에 이런 기저질환을 딴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게 이제 모든 병이 사실은 다 관련이 있듯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이게 또 심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저희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보냈다가 그걸 다시 심장으로 보내고 심장에서 또 온몸으로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에도 영향이 안 좋고 또 이게 숨 차다 보면 활동이 줄잖아요, 환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근력도 약해지고 골다공증은 진행하고 우울증도 진행하고 그래서 이 병이 조절이 안 되고 진행을 할수록 다른 동반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열심히 하고 금연도 열심히 하면서도 가벼운 운동을 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도 호흡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열심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이제 기관지염에 걸리면 급성 악화나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독감이나 폐렴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 되면 독감 예방 접종 그리고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 접종 이런 것들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금연하시고 또 기관지 확장제도 꾸준히 쓰시고 가벼운 운동 또 예방 접종 강조를 하셨는데요. 면역력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기관지염이나 이런 염증에 걸리면 악화가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사실 면역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면역력에 대한 관리가 뚜렷한 편한 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 그거는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은 편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방접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은 꼭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폐렴 13가에 대한 예방접종은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되니까요. 요거 진단 받으시면서 챙겨서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 이제 폐렴 구균 예방접종 강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마스크가 또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비롯해서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제 이 마스크가 이 병 자체를 예방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병 자체를 진행을 막아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환자들은 마스크를 쓰면 워낙 또 호흡곤란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숨이 더 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급성 악화가 사실은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많이 잘 쓰게 되면 이런 계절성으로 유행하는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를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심윤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 내시경 검사로 알 수 있는 결과 중 하나가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진단받았을 때 꼭 제균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염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망설이는 분들이 많죠? 네, 종종 계신데요. 네. 이제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치료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지만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 80%는 이제 약제 부작용이 가장 좀 걱정스러워서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위암 예방 목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증상 호전에 대한 이유로 그리고 혹시 이제 타인에게 전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약제 부작용 때문에 또 망설이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우리 그 위 점막에 네. 이 균이 서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위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네. 이 헬리코박터균은 특이하게 위산에 대응하는 효소를 분비하면서 네. 위 점막에 서식하면서 만성적인 염증과 또 때로는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 점막에 균이 서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이불을 통해서 이 균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입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균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 내 전파가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가 되겠고, 네. 그 밖에도 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우리 위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가 꼭 필요한 대상인지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사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상태가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의 헬리코박터균 치료의 어떤 적극적인 필요성 정도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자의 그 질환 상태, 어떤 병이 걸린 상태인가, 네.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위장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질환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염률을 거의 한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해롭긴 해롭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 모두를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건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우선적으로 반드시 치료하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 이렇게 권고 강도를 좀 나눠서 치료의 적극성, 필요성을 좀 나눠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가 치료 대상인 건 아니네요. 그럼 꼭 치료해야 하는 필수 제균 치료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네, 우선 이 헬리코박터균이 직접적으로 이제 위궤양을 일으킨 환자분들, 네. 그러니까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데 네. 헬리코박터균이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위에 생기는 림프종, 우리가 말트 림프종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네. 림프종 같은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림프종 치료를 위해서도 헬리코박터균 제균을 하셔야 되겠고 네. 또 헬리코박터균이 이제 위암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조기 위암 때문에 이제 내시경 절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이 나오면 제균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런 세 가지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네. 그 밖에도 이제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서 위암이 있으셨던 분이 있다. 네. 그러면은 물론 반드시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같은 가족들도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는 것이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 네. 또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혈이라든지 혈소판 감소 자반증 같은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받았거나 위궤양의 말트 림프종 환자, 또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조기 위암 환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균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단순한 궤양 치료나 이런 것만 했을 때는 네. 충분히 이제 궤양을 치료할 수가 없고 이제 재발을 하고 또 궤양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궤양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궤양 치료와 더불어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위궤양 12지장 궤양을 치료하고 또 네. 재발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또 림프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항암요법을 쓰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헬리코박터 제균만으로도 암을 잘 치료되고 또 이제 네.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네. 또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에도 내시경적으로 충분히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위에 이제 전암성 병변이라든지 조직압축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헬리코박터균 중에서도 그 중에서 특정 유전자 CAG 유전자를 가진 헬리코박터균은 좀 더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조기 위암을 일으킨 분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암이 이미 생긴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헬리코박터균 제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위암 가족력이라든지 원인 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의 경우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균 치료가 권장이 된다는 건 선택이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분이 위암에 걸리신 이유는 뭐 헬리코박터균 이외에도 뭐 흡연이나 음주, 또 아니면 다른 요인들 때문에 다른 분이 위암에 걸리셨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같은 헬리코박터균을 또 좀 같이 보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빈혈 같은 경우에도 철결핍성 빈혈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네. 다른 치료를 다 했는데도 잘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철분의 흡수를 좀 떨어뜨리는 경우에 네.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분을 혹시나 하고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했을 때 또 철결핍성 빈혈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좋아지고 반드시 위암이 생기기 때문에 제균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권고를 드려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위 내시경에서 발견되는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일상에서 소화불량의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도 제균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위에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인해서 위점막이 소실이 된 위축이 된 상태가 되겠는데 네. 이렇게 위염이 오래되고 또 위점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특히 위산 분비나 위의 점액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분 흡수나 또 아니면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 네. 또 위축성 위염이 또 위점막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네. 장상피하생으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분포된 경우가 있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만성적인 염증의 원인을 네. 제거하는 헬리코박터균이 네. 원인일 가능성이 많을 때는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네. 소화불량 역시 원인이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헬리코박터균도 해당될 수가 있어서 네. 헬리코박터균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지만 소화불량 환자가 모두 다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한번 환자의 선호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균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전염성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전염성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네. 전염되어 있는, 감염되어 있는 개체는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다른 동물이나 이런 데는 발견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아이들 때 주로 이제 많이 감염이 됐는데
주로 부모나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네. 친근한 가까운 분으로부터 이 균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아니면은 이제 갓또래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지내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더 흔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균이 아마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이제 배출되는 경로는 물론 위장을 통해서 대변으로도 이 균이 배출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위생적이지 않은 그 오염된 대변 물질로 입으로 감염되는 경로보다는 네. 아마도 이제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토물이나 또 역류된 위산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류된 또 다른 사람의 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감염은 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균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제균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약에는 우선 그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데, 네. 보통 2가지 내지 3가지의 항생제를 병합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네. 사용 기간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열흘에서 2주 정도 복용한 후에 성공적으로 제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럴 때는 내시경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소호기 검사라고 해서 비침습적인 검사로 실험 약물을 먹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후하고 불 때 나오는 호기 공기를 모아서 네. 헬리코박터균이 제균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산 분비 억제제와 2-3개의 항생제가 처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치료 과정이 고약하다는 말도 하던데요. 약물 부작용의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약을 좀 열흘에서 2주 정도 특히 항생제를 드시다 보면은 네. 이제 설사라든지 또 좀 속이 울렁거린다, 네. 또 입에 좀 쓴맛이 난다, 미각 이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뭐 설사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물운변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 경미하게 경험하시면서 대부분 잘 드시는데, 100명 중에 1-2분 정도는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약을 중간에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부분 열흘에서 2주 드시는 건데,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여쭤보면 좀 힘들지만 잘 드셨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경미하신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이 치료를 잘 마치시면 또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런 부작용도 대부분 좀 극복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열흘에서 2주 정도 약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복용 중에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중단하고 약을 바꾸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심한 증상, 특히 이제 설사가 심하다든지 또 약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또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 바꿔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작용이 있으면 항생제를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항생제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했던 항생제는 중단하고 이제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울렁거림이나 설사 같은 것들이 있다면 보조 치료로 증상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약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부작용은 없는데 치료 기간 동안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다면 다음 날 먹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1-2번 빼먹어도 괜찮긴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제 2번 이제 빈속에 드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놓쳤다고 하시더라도 뭐 1-2시간 정도 차이 나는 건 큰 문제는 없고, 또 좀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좀 그때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먹는 약의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다시 하루에 2번 드시는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일정을 맞추시면 충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제가 위산분비 억제제 그리고 항생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생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까요? 네, 충분히 이제 드실만 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치료, 약제에 따라서 좀 부담스럽다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씩 아무래도 이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균들이 조금씩 많이 살아남으면서, 네. 치료 성공률이 조금씩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할 때 네. 내성균 여부를 처음부터 확인해서 좀 내성을 가진 항생제를 쓰지 않고 네. 다른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는 치료 등이 이제 좀 시도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성공률이 더 높지만 추가적인 이제 검사비가 든다든지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 내성 발생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현재 처방된 항생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작용이 없으셨던 분들은 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아목시실린이라는 성분을 쓰는 경우에는 과거 이제 페니실린에 대해서 심한 이제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사용했을 때 이제 가려움이나 네. 이러한 그런 가벼운 부작용이 좀 생기실 수가 있어서, 네. 페니실린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있던 분들은 미리 의사에게 얘기해서 아목시실린 성분이 없는 다른 조합으로 항생제를 쓰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균 치료를 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확인하는 검사로 위 내시경을 또 해야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 네. 비침수적인 검사로 충분한데요. 네. 다만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궤양이 있으셨던 분들, 특히 위궤양이 있으셨던 분들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위궤양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네. 위궤양 치료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잘 제균되고 그러면은 잘 나을 수가 있지만, 이제 위암의 초기인 경우가 이제 위궤양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위궤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암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는데, 네. 범위에 따라서는 그 조직 검사에서 위암 조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궤양이 있던 분들은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와 위궤양 치료를 하신 다음에 네. 가급적이면 위 내시경을 한번 또 해서 헬리코박터균 제균 여부와 함께 위궤양이 잘 치료됐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결과로 치료가 실패면 바로 2차 제균 치료를 하나요? 네, 이제 1차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2차 요법으로 1차 때 썼던 약제 구성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열흘 내지 14일 정도 이제 추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진단과 제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펀의 위아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